안녕하세요. 저는 이한일 집사님과 정현숙 권사님의 사위이자 이가영 집사의 남편이고, 그리고 강수아 어린이의 아버지인 강민 집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릴 자리에 나오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나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 괜찮은 책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로 골라왔으니까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살펴서 보자면은, 이제 사람들은 행운이 다가올 때 기쁨에 들뜨고 또 불운이 다가올 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통 알 수 있습니다. 중심을 결과에 두며 행운이 다가왔을 때는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올라가고, 또 불운이 다가왔을 때는 결과로 인해서 내가 내려간다라고 느끼기 때문인데요. 저자는 현명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결과에 중심을 두고 행운과 불운에 휘둘리기보다는 행운이 다가왔을 때 불운을 준비할 수 있고, 또 불운이 다가왔을 땐 크게 낙담하지 않으며 중심을 가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저자의 목소리는 우리한테 삶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삶의 자세란 나의 삶을 하느님께 맡기며 결과에 주목하는 삶이 아닌 과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행운에 감사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불운에 주저앉지 않고 하느님께 기대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요. 저자의 말처럼 행운에 들떠서 또 안되고 불운에 낙담할 필요도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스스로를 꾸준히 단련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주시는 시련에 주저앉지 않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풍요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한 시작은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이제 본인의 삶의 영역이 행운과 실력 중 어느 영역에 더 가까우며 우리가 보다 현명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것을 준비하며 시작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데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은 글로벌 투자기관의 애널리스트,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 그리고 복잡계 연구원인 마이클 모브신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선정해온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코로나 사태라는 것은 비단 이들 젊은 층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에게는 근무 형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기업들에게는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교회에는 또 예배 형태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넌 지금 변해야 한다 라고 지금 압박을 주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코로나 사태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운으로서 다가오고 있고, 또 일부 소수에게는 기회라는 이름으로서 다가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다가온 불운과 행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불운과 행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할지,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던져주시는 축복과 시련으로서 우리를 보다 풍성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보다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내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한데요. 이 책은 그런 운에 대해서 현명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책을 이야기하고자 가져왔습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과 얻게 되는 결과는 알게 모르게 운의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제 문제 100문제를 나누어주고 이 중에서 문제를 제출할 것이다, 시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공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은 이번 시험을 통해서 80점 이상을 맞으면 B학점을 맞으면서 이제 과목을 통과할 수 있게 되고요. 80점 미만을 맞게 되면 C학점을 맞으면서 이제 낙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100문제 중에서
80점 이상만 맞으면 되니까 80문제를 확실하게 공부를 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 80문제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운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선생님께서 100문제 전부를 시험으로 출제를 하게 된다면 학생은 80문제를 공부했기 때문에 80점을 맞게 되면서 운이 작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실력으로서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선생님이 출제하는 문제가 100문제 중에서 일부, 100문제 중에 20문제 이런 식으로 제한된 숫자로 출제가 될 경우 학생이 공부한 80문제에서 나오느냐 공부하지 않은 20문제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학생의 점수는 천차만별로 분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자면 75점에서 85점을 받을 확률은 67%, 90점 이상이나 70점 이하의 극단의 점수를 맞을 확률도 30% 정도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학생은 100문제 중에 80문제를 공부했지만 과목 이수의 결정은 운이 많이 차지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학생의 점수엔 운이 영향을 미친다. 그 운은 행운이 될 수도 있고 불운이 될 수도 있다. 어느 문제가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예상하지 못했던 점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점수만으로 학생의 실력을 측정하기 상당히 어렵다. 운이 조금만 영향을 미치더라도 진정한 실력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스토리를 지어내서 설명하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결론을 미리 알고 있을 때 이 능력은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이 능력은 사람이 스토리를 대단히 좋아한다는 점과 어떻게든 인과관계를 찾아내려는 본능적인 욕구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은 필연이었다고 믿으며 다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무시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역사라는 것은 발생 가능했던 수많은 경로들 중에서 확정지어서 발생해서 연결되어 이어온 것, 이것이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지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한창 발생 중일 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였던 사건들조차도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눈에는 그 사건은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어 라는 필연적인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과거란 필연적이고 인과적이며 운이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경향은 때때로 잘못된 성공 전략을 모방하는 결과로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옥스퍼드대 전략학 교수인 저커 델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과소 표집 오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표변이 많이 필요한 분석 케이스에 대해서 적은 사례만 분석해가지고 잘못된 사례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성공한 사례들만 모아서 분석을 해가지고는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실행을 했다라고 볼 때 성공한 사례만 모았기 때문에 같은 전략을 써서 실패한 케이스들이 제거가 됨으로써 해당 전략이 성공에 대한 주요한 요인이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요인은 무시하고 이것이 성공 사례다라고 생각하고는 잘못된 방법으로서 벤치마킹을 따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운과 실력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를 가질 때 효율적인 성공 전략을 찾을 수 있게 될 텐데요. 저자는 운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 실력의 결과를 좌우하는 영역까지 스펙트럼을 구성해서 본인의 영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는 까닭은 실력이 결과를 좌우할 때는 작은 표본, 적은 사례를 분석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성공 전략을 구축할 수 있으나 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향에 대해서는 작은 표본은 되려 위험하며 많은 표본의 사례를 분석해 주어야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나의 영역이 운의 영역에 속하는지 또는 실력의 영역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자는 3가지 질문을 던져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인과관계가 명확한가? 두 번째는 평균 회귀 경향이 어느 정도인가? 세 번째는 예측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 3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인 인과관계가 명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명확해서 같은 의사결정을 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했을 때 결과 역시 유사한 결과가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 이러한 상황일 때는 실력이 차지하는 결과에 실력이 미치는 범위가 많은
실력이 크게 영향을 차지하는 그런 영역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같은 의사결정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더라도 결과가 계속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나게 된다. 이럴 경우엔 결과가 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에 해당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조업 회사의 예를 들어보자면 생산 라인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세계적으로 수준을 갖추고 있는 제조업 회사 같은 경우는 제조 공정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이 돼 있어서 불량률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러한 제조업체 제조 공정 같은 경우는 실력이 크게 차지하는 영역으로 실력을 향상시키고 조금 더 실력을 개선시킬 경우에 불량률이 확 떨어지고 효율이 엄청 대폭 좋아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반대로 같은 회사라 할지라도 어떠한 제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경영 전략에 대한 부분은 운이 영향을 많이 차지하는 영역으로서 같은 판단, 같은 의사결정 기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즉 평균 회귀 경향이 어느 정도인가, 이 질문을 해보기 위해서는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평균회귀란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평균회귀 성향이 높으면 결과에 대해서 운이 차지하는 영향이 큰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평균회귀 경향이 낮으면 실력이 결과를 좌우하는 영역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예측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예측 실적을 분석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이 대체로 일치하면서 정확하다라고 하면은 실력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문가의 예측이 제각각이며 정확하지 않다면 운이 결과를 좌우하는 비중이 큰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자는 100% 운부터 100% 실력까지 스펙트럼을 쭉 나열한 다음에 각각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을 이제 배치를 시켜놓은 표를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체스의 경우에는 실력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며 운에 의해 쉽사리 결과가 바뀌지 않는 실력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영역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카지노 룰렛 같은 경우는 실력은 거의 차지하지 않으면서 운이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이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영역은 올바르게 과정을 수행해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잘못된 과정을 수행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영역에서는 결과만 집중해서는 올바른 교훈을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운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영역에서는 결과가 아닌 의사결정 과정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요. 투자가 그렇게 운의 영향이 큰 영역에 속하고 있는데요. 투자는 단기로 보면 많은 요행에 좌우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는 결코 실력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원인을 찾으려 하고 최근의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결과로 판단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현명한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똑똑한 사람이어도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쉽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까닭은 사람의 본성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에는 빠른 방식과 느린 방식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빠른 방식은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 그리고 느린 방식은 이성에 의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대체로 빠른 방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번거롭게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신속하고 편하게 해결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경향 탓에 똑똑한 사람도 어리석게 행동하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잭은 N을 바라보고 있고요. N은 조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잭은 기혼자이고 조지는 미혼자입니다. 그렇다면 기혼자가 미혼자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정답은 참이다 인데요. 80% 이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알 수 없다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N의 혼인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는 답안지를 이제 편하게 빠르게 선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첫 번째 문장에서 잭은 기혼자이지만 N은 알 수 없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N은 알 수 없지만 조지는 미혼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N이 미혼자라면
잭이 기혼자이기 때문에 기혼자가 미혼자를 바라본다라는 명제가 성립이 되고요. N이 기혼자라면 N은 조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혼자가 미혼자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명제가 성립이 되면서 N이 기혼자이든 미혼자이든 상관없이 기혼자가 미혼자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명제는 참이 됨으로써 답은 이제 참이다, 명제는 사실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이성적인 느린 판단으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직관에 의한 빠른 판단을 거치면 알 수 없다라는 쉬운 답을 내놓게 된다는 것인데요. 물론 실력이 결과를 좌우하는 실력의 비중이 큰 영역에서는 빠른 판단이 충분히 효과적인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빠른 판단은 직관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훈련을 거치고 많은 경험이 쌓인 전문가는 직관에 의한 빠른 판단이 되려 높은 효율성을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에 실력이 결과를 좌우하는 영역에서는 빠른 판단이 우선 효과를 보이나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요소들은 운이 영향을 차지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빠른 판단이 좀 어리석은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이 실력이 높을수록 운의 영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실력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재밌는 실험 한 가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 매튜 살가닉 그리고 피터 도즈, 덩컨 와츠라는 과학자들이 뮤직 랩 실험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인터넷에 음악 웹사이트를 만들고 14,0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자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참가자들은 사이트를 방문해서 여러 무명 밴드가 연주한 48개 곡을 감상하고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좋아하는 곡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잘 몰랐지만 처음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그들은 2개의 조건으로 분류해서 시험을 참가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독립적으로 음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 그룹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영향력이 작동하도록 화면을 구성한 시험이었습니다. 독립 조건에서는 다른 참가자들의 평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태로 순수하게 본인의 평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성인 거고요. 사회적 영향 조건에서는 각각의 곡들이 지금까지 몇 명이 다운로드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곡들이 지금 인기 있는 곡인지를 보면서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 음악의 품질은 되게 중요했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독립 조건 참가자가 형편없다라고 평가한 곡들은 사회적 영향 조건 참가자한테도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독립 조건 참가자가 좋다라고 평가한 곡들은 사회적 영향 조건 참가자한테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해당의 실험은 14,000명을 또 여러 개로 쪼갠 그룹 내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였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작동했던 집단 평가에서는 심한 불평등이 이제 발생되게 됩니다. 독립 조건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 사회적 영향 조건에서 가장 높이 평가를 받았던 곡의 점유율이 월등히 높게 나왔다. 즉 1등과 2등, 1등과 10등 이런 식으로 등수 차이에 따른 그 점유율이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났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영역이 실력에 좌우되는 영역인지 운과 실력이 균등히 작용하는 영역인지 운의 영향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인지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요. 각기 속한 영역에 따라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결과가 실력에 좌우되는 영역, 즉 인과관계가 명확한 영역에서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계획된 훈련이 진행되어야 하며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한계를 벗어나서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게 됩니다. 실력은 적시에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때 효율적으로 향상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인류 스포츠 선수들은 코치를 두게 됩니다. 체계적인 훈련과 경험을 통해 빠른 판단을 향상시키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이제 전문가라고 부르게 되고 그런 빠른 판단을 활용하는 영역이 곧 실력이 결과를 좌우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과 실력이 균등히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균등한 영역에서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을 저자는 추천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업무는 지침에 따라서 진행되지만 간혹 특수한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체크리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요. 솜씨가 좋은 전문가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면 품위가 손상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 탓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들도 자주 생기게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좋은 체크리스트, 즉 잘 작성된 체크리스트는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므로 팀원이 문제를 더 쉽게 찾아낼 수 있게 하고 방지할 수 있게,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사용자는 필요시마다 체크리스트를 시험하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체크리스트는 진화하는 문서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크리스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절차 확인용 체크리스트와 문제 해결용 체크리스트,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절차 확인용 체크리스트는 모든 절차가 순서에 맞춰 또 상황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잘 수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용도이고요. 문제 해결용 체크리스트는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이 당황하지 않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설계된 과정을 진행하면서 해결을 하는지, 즉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용도로 익숙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문제 해결용 체크리스트가 대응 방안을 제시하면서 문제 해결을 돕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경우보다도 운의 영향이 더 큰, 즉 운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 활동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결과가 인과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정확하게 판단해도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심지어 매번 잘못된 판단을 내렸음에도 단기적으로 성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게 됩니다. 운이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면 단기 성과, 즉 결과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을 충실히 따르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즉 운이 결과에 대해서 큰 영향을 차지하는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결과에 휘둘리지 않고 과정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예를 살짝 또 들어서 얘기하는데요. 그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그레이엄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일치해야 내 판단이 옳은 것은 아니다. 내 데이터와 추론이 옳다면 내 판단이 옳은 것이다. 이를 조금 달리 얘기하자면 용기 있게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라. 내가 사실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렸으며 이 판단이 건전하다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실행하라. 마지막으로 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약자와 강자가 대결을 하게 될 경우 약자는 운을 활용해 승리할 확률을 높여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 속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아마도 가장 유명한 강자와 약자의 대결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병사와 이스라엘 병사는 엘라 계곡 양쪽 산에 마주서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은 2m 장신에 청동투구와 갑옷을 걸치고 거대한 창을 휘둘렀습니다. 갑옷 무게만도 60kg에 육박했다고 하는데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측에 대담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 나와 싸워 붙어보자. 패자의 군대는 승자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병사는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양치기 소년 다윗은 8형제의 막내였고 그의 형제 중 셋이 참전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형들에게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 전장에 가게 되었는데요. 골리앗의 도발을 들은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면 어떤 보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막대한 부와 공주와 결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괜찮은 조건이라 생각한 다윗은 자신은 양떼를 노린 사자와 곰을 죽인 경험도 있는데 골리앗을 죽이는 것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울은 다윗에게 투구와 갑옷, 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보다 어리고 약한 다윗은 골리앗과 같은 싸움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비를 내려놓고 대신 양치기 지팡이, 개울에서 주운 매끈한 돌멩이 5개, 새 총을 가지고 전장에 나갑니다. 싸울 준비가 된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순간 다윗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취했는데요. 갑자기 새 총에 돌멩이를 재어 골리앗에게 발사한 것이었습니다. 이마 한가운데에 정통으로 돌멩이를 맞은 골리앗은 즉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다윗은 골리앗과 백병전으로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전략을 사용했는데요. 다윗의 승리가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1대1로 맞붙는 경우 두 가지의 단순한 규칙을 따라라 라는 것인데요. 첫째, 유리한 싸움은 싸움을 단순하게 만들어라. 둘째, 불리한 싸움은 싸움을 복잡하게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정면으로 맞붙어 이길 확률은 매우 희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겨루는 방식을 바꾸어 즉 싸움을 복잡하게 만들어 이길 확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행운에 속지 마라 라는 책의 저자인 나심 니콜라스 탈렙은 운이 많은 것을 지배하고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블랙스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결과의 차이 그리고 결과의 경우 이 두 가지 변수들을 사용해서 1, 2, 3, 4국면 2x2 행렬을 구성하게 됩니다. 1국면은 결과가 단순하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통계가 적용되는 세상이고 2국면은 복잡한 결과를 나타내지만 그래도 통계가 적용되는 평균의 세계입니다. 3국면은 단순한 결과이지만 통계가 잘 적용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극단의 세계이고요. 4국면은 결과도 복잡하고 가능성조차도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극단의 세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1, 2, 3국면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에서 3국면은 실력과 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분을 해낼 수 있고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면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4국면은 소위 얘기하는 블랙스완, 아주 드물게 발생되고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드물게 발생되며 예측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블랙스완 상황에서는 어떠한 이론이나 모형으로 설명이 어려운 국면이다 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단적인 예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탈렙은 4국면에서는 최적화, 지금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건, 최적의 구성 이런 최적화를 피하고 중복과 잉여를 허용하라라고 조언합니다.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특정 목표에 맞춰서 행동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지만 변화하는 시스템에서 최적화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탈렙은 옵션 매수, 매도를 예로 들어서 4국면에서의 생존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옵션은 금융상품의 일종이라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옵션 매도자는 작은 수익을 꾸준히 거둬오다가 4국면,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큰 손실로 그동안의 모든 수익을 넘어 추가적인 손실을 입게 되고요. 옵션 매수자는 꾸준히 작은 손실을 보다가 사건 발생 시 큰 수익으로 그동안의 모든 손실을 넘어서 추가적인 수익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옵션이라는 게 파생상품이고 평소에 일반 사람들이 잘 접하지 않는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조금 예를 들자면 옵션 매도자는 보험회사 그리고 옵션 매수자는 보험 가입자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옵션 매도자인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한테 작은 금액의 보험료를 꾸준히 받아오면서 작은 수익을 계속 챙기다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큰 보험료를 한 번에 지급함으로써 그동안 받아왔던 이익보다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게 되는 반면에 옵션 매수자인 보험 가입자는 평소에 작은 보험료, 작은 손실을 꾸준하게 보면서 있다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큰 보험금을 확보함으로써 그동안 냈던 작은 손실을 넘어서는 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옵션 매도자가 수익을 내지만 4국면에 접어들었을 때는 얼마나 자주 수익을 냈는가, 즉 횟수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승률이 얼마나 좋은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익 시에 얼마나 큰 돈을 벌 수 있으며 수익 시에 얼마나 큰 성과가 있으며 실패했을 때 얼마나 큰 손실이 있는지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4국면에서는 불운을 통제할 수 있고 피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고 그러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승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뜻풀이 그대로, 운이라는 단어 뜻풀이 그대로 접근하면 운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한테 요구되는 자세는 불운에 대한 위험은 통제하고 행운에 대한 활용도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운이 극단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실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 류시와 시인의 시집 중에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불운은 우리를 보다 강건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쉼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자세는
쉼표를 마침표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후 다가올 행운을 맞이하기 위해 담대히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이란 저자의 생각과 경험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 속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책 속에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책 속에는 정답으로 가는 길일지도 모르는 무엇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에 독서란 책을 통해서 정답을 찾고 저자를 추앙하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나를 돌이켜보고 나를 생각해보는 것이 독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이 익숙치 않은 사람이라 상당히 좀 내용이 어색하거나 좀 보시기 힘드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시청해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다음 순서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좋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